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신호 중에 하나가 싶다. 직장이라든지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계속 당하면 어떻게든 그 침묵을 깨려고 말도 붙이고 뭔가 상냥하게 잘해주고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끔 그렇게 조종을 하는 거고, 이게 실은 이 너시시스트의 이제 미끼를 내가 물어버린 거거든요. 누군가를 가스라이팅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믿는 현실적인 어떤 인지나 생각이나 감정이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전혀 원래 현실감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이 현실감을 훼손시키는, 1930, 40년대 연극이었다가 영화화된 이제 가스라이트라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이제 아내를 속이고 뭔가 이제 몰래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집안에 가스등 밝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내가 가스불이 좀 뭐 어두워진 것 같아, 아니면 좀 더 밝아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남편이 아니야, 너가 잘못 보는 거야, 가스등 불 밝기는 차이가 없어. 결과적으로 이 여자가 보고 생각하고 인지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믿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정신이 이상해지는 건가?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밟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원해서 그런 행위를 이제 가스라이팅 한다고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막 특정 범죄 사건이나 연예인 분들 관련해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됐고 그만큼 이제 대중한테 이제 노출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왜 더 이 이슈가 핫해졌냐면 실제로 이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뭐 가스라이팅이 뭐야? 하고 들여다봤는데 이거 나도 당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실은 더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너시시스트들이 상대방을 조종을 아주 잘하는 게 이제 특징인데, 그 조종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가스라이팅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을 항상 지키지 않은 친구가 있는데 되게 나르시시스틱한 친구예요. 한 번은 내가 참다가 너 자꾸 이렇게 약속 시간 늦을래? 나도 한가해서 이렇게 약속 시간 맞춰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거 앞으로 조심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그런데 말이지, 너가 지난달에 같이 밥 먹고 더치페이 하기로 했는데 너 그거 나한테 돈 안 보내준 거 알지?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자꾸 그렇게 돈 계산 정확하게 안 하면 곤란해 라면서 자기한테 책임을 물을 상황인데, 그 주제를 논하지 않게 싹 다른 상대방한테 좀 불리한 주제로 바꿔서 이 대화에 원래는 본인의 잘못을 짚고 넘어갈 주제인데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주로 비난하는 주제로 돌리는 그 화제 돌리기, 이것도 이제 가스라이팅의 일종이고요. 한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배우자가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행동의 변화가 있고, 뭐 충분히 그런 외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인데 당신 요즘에 좀 이상해, 왜 이렇게 자꾸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 통화 목록도 다 지워져 있고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나를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오해할 수가 있냐, 당신 뭐 의처증이냐, 뭐 의부증이냐, 나 기분 나쁘다, 다시는 이런 얘기로 나한테 얘기 꺼내면 난 너랑 얘기 안 해, 헤어질 거야, 이러면서 완전히 대화를 원청봉쇄하는 것도 실은 가스라이팅의 일종이에요. 기억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일어난 상황이 맞는데 안 일어났다고 부정하거나 잘못 기억하고 있다고 이렇게 왜곡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실은 가스라이팅의 일종이거든요.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신호 중에 하나가 누군가랑 계속 내가 교류를 하는데 저 사람이랑 교류할 때마다 뭔가 내가 이거를 증거를 남기고 싶다, 녹취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실은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어떤 신호일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혼란스러움을 굉장히 겪고요. 결국 이 혼란스러움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이룰 수 있고요. 그게 얼마나 큰 혼돈을 주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가스라이팅을 지속적으로 당한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적인 개념의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생길 경우에는 심각하게는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왕왕 있고요. 또 몸의 병도 굉장히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어요. 각종 소화기 질환은 물론이고 자가면역 질환, 통증,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실제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가 가스라이팅이에요.
우선 공감 능력 자체가 손상돼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 가스라이팅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에 대한 인지가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내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를 자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지속하는 거죠. 죄책감이 결여된 측면이랑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잘났다는 우월감과 함께 자기한테는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과대성 자체가 본인한테 실제로는 책임이 있는 상황이고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통제적이고 착취적인 특성이 두드러진 사람들도 가스라이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너시시스트 같은 경우에도 실은 사람들이 쟤를 내가 가스라이팅에서 속여서 내 이익을 챙겨야지 라고 어떤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무의식적인 측면도 있어요. 실은 이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어떤 단점을 수용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류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무슨 잘못이나 결함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는 순간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본인한테는 잘못이 없다고 믿고 싶어 해요.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가스라이팅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었을 때 이건 너 문제야, 너가 부족해서, 이거 너가 잘못 생각하고 너가 잘못 인지하고, 이렇게 상대방이 믿게끔 조종하는 이유는 자기의 결함을 커버하기 위해서이거든요. 의식적으로도 하지만 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결함이 드러나지 않게끔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미끼 던지기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게 해주려면 되게 물고기 잡을 때도 뭔가 미끼가 있어야지 이제 물고기가 그걸 물잖아요. 이 너시시스트들도 자기 본인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미끼를 던지는데, 사실 그 미끼가 상대방을 굉장히 자극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확 올라가게끔 유도하는 그런 미끼인 거거든요. 원래 내가 어떤 동료랑 되게 처음에는 되게 잘 맞고 친했는데 이 동료랑 계속 지내다 보니까 건강하지 않은 측면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동료랑 좀 멀어지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 동료는 이제 자기한테 멀어지려고 하는 나를 이제 감지를 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비꼬는 말을 막 하고, 심지어는 내가 한때 친했을 때 본인한테만 얘기했던 개인적인 얘기들로 나한테 약간 뭔가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얘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부모님이 어린 시절 이혼을 하셔서 굉장히 그게 상처였다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한 집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정말 사회생활할 때 문제가 있더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대놓고 뭔가 업무적으로 나한테 부당하게 행동을 한다든지 계속 나를 감정을 자극하는 행동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버럭하고 화를 냈어요.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어머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고 화를 막 냈어요. 근데 그때 그 상대 동료가 굉장히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띤 채 누구누구 씨 저한테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예의를 갖춰서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도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됐고, 나도 어쨌든 분노 폭발을 한 거잖아요, 직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무한한 느낌 들어서 어쨌든 싫지만 더 잘해주게 되는 그런 상황. 이게 실은 이 너시시스트의 이제 미끼를 내가 물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너시시스트들이 주로 관계에서 누군가가 빠져나갈 때 이 미끼를 많이 던져요. 그거는 실은 다시 관계 안에 끌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랑 어떤 형태로도 교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노리고 실은 너시시스트들이 미끼를 많이 던져요.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정말 격한 공감을 얻었던 이 조종이 바로 침묵하기, 투명인간 취급하기예요. 보통 너시스틱한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가 우선이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뜬금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가 많아요. 내가 들어줄 수 없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를 내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가장 많이 보이는 반응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나랑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섞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런 반응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정말 나한테 정말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누구를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잖아요. 너시시스트들은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실제로 내가 정말 현실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요구라서 거절한 건데 자기의 어떤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는 내가 이걸 안 들어준 게 내가 엄청 잘못한 거가, 내가 뭔가 크게 잘못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실은 같은 공간 내에서
지내는 사람들, 직장이라든지 또 심지어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계속 당하면 너무 불편하고 긴장되고 신경 쓰이고, 그러면 그 당사자는 이렇게 하겠죠. 어떻게든 그 침묵을 깨려고, 어떻게든 눈을 좀 마주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가서 괜시럽게 말도 붙이고 뭔가 상냥하게 잘해주고 관심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실은 근데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대방을 굉장히 불편하게 함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끔 그렇게 조종을 하는 거고, 불편함이 계속 지속이 됐을 때 이제 거기에 못 견디면 차라리 저 요구를 내가 들어주고 말지 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를 들어주게 되는 상황. 이게 나르시시스트의 침묵과 투명인간 취급하기에 넘어간 거고요. 나르시시스트들이 분노 조절을 잘 못해서 분노 폭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분노를 폭발할 때 한편으로는 정말 자기의 정서 조절을 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서 분노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상대방한테 위협을 가함으로써 압박을 가하는 거죠. 내 얘기를 안 들으면 엄청난 나의 어떤 반응이 있을 거고 위협감을 조성하는 건데, 분노와 침묵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둘의 뿌리는 같을 수 있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 긴장감, 극도의 불편한 감정을 일으킴으로써 조종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왜 나르시시스트들이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하고 침묵하기를 하냐, 무의식적인 측면도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정서적인 교류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 감정 자체를 실은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내 스스로를 깊게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겹겹이 안 보이려고 쌓아뒀던 나의 결함감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자기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걸 어려워해요. 침묵하기는 어떻게 보면 감정에 대한 굉장히 미성숙한 표현이기도 해요. 적절한 인지와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침묵으로써 표현을 하는 거고, 자기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방이 느끼게끔 투사한 하나의 기전이기도 해요. 정말 유독 나르시시스트랑 잘 엮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저희 채널 댓글에도 왜 저는 나르시시스트만 만나는 걸까요?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의 좋은 측면들이 나르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가 있다는 슬픈 현실이에요. 근데 그 좋은 측면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공감 능력이 풍부한 사람들을 나르들이 되게 선호해요. 정서 조절이 어려운 부류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 반응을 굉장히 예민하게 캐치하잖아요. 나르시시스트 옆에 있는 사람인데 오늘은 우울해하네? 왜 우울해하지? 내가 위로해줘야지. 오늘 화가 난 것 같네? 내가 화를 좀 풀어줘야지 하면서 계속 나르의 감정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그 감정을 풀어주려고 반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나르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감 능력이 풍부한 사람들을 주위에 이제 나르들이 많이 모여드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좋은 측면을만을 바라보려고 하고 쉽게 용서해주는 사람들. 주변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같으면 절대 저거 용서 못 해줄 것 같은데,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되게 쉽게 용서해주고, 그리고 되게 누군가를 만나도 되게 좋은 측면, 저 사람은 뭐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이런 부분도 좋은 부분도 있어서 참 좋아, 이걸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특성이에요. 아무리 나르라도 이렇게 좋은 측면들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좋은 측면을 이제 바라보고 좋지 않은 측면들을 간과하는 경우에는 실은 나르들을 잘 알아보지 못할 수 있고,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나르시시스틱한 특성이 강한 사람들은 스스로 이 잘못된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꾸 용서해주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특성이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드리냐면, 좋은 특성을 보는 게 맞아요. 좋은 거예요. 그거랑 상응하게 좋지 않은 특성들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이랑 교류할 때는 한쪽 측면이랑만 교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바라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을 다 인지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요. 용서를 잘해주는 건 정말 양질의 측면이에요. 그게 절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 용서를 했을 때 그 용서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은 용서를 해줘도 돼요. 내가 잘못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상대는 용서를 해줬을 때 용서해준 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그 고마움을 느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해줘도 돼요.
한 번 실수를 했는데 용서해줬는데 또 그 실수를 하고 용서해줬는데 또 그 실수를 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과연 용서를 해줄지 말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큰 사람들이에요. 연민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때 뭔가 내가 해결해줘야지, 내가 이 사람을 구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너시시스트한테 잘 걸리죠. 특히 취약한 너시시스트, 뭐랄까 사회성도 좀 떨어지고 오히려 카리스마도 좀 없고 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좀 관심받는 걸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적인 과대성과 우월감과 공감 능력 결여와 이런 거는 이제 똑같거든요.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 잘하는 사람들, 나는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안 된 거는 저 사람 탓, 세상 탓, 누구 탓, 이렇게 탓을 잘하고, 그래서 보통 악플러들이나 인터넷 트롤 중에서도 이렇게 취약한 너시스적 특성이 좀 두드러진 사람들이 있는 거로 좀 많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취약한 너시시스트들은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터 잘 드러내지 못할 굉장히 큰 상처들을 처음부터 짠 하고 드러내요. 그러면서 나의 상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실은 어떤 연민과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러브바밍을 많이 하고, 취약한 너시시스트와 관계 안에 있었던 하는 사람들이 그 관계를 떠나는 거를 제일 힘들어하는 게 죄책감 때문이에요. 너가 아니면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관계를 못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될 게, 공감 능력, 다른 사람을 좋은 측면을 주로 바라보고 쉽게 용서를 해주고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은 다 좋은 마음들이에요. 절대 나쁜 게 아니고 그거를 없애거나 줄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나의 이런 소중한 능력들을 어떤 대상들에게 사용을 하느냐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왜냐면 나 자체도 에너지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공감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혀 인지해주지 않고 고마워주지 않은 상대방한테 과하게 써버리면 내가 필요한 대상한테 쓸 수 있는 나의 양질의 측면들이 고갈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좋은 측면들이 이런 너시시스틱한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 있는 것처럼 나의 건강하지 않은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부모가 너시시스트적인 측면이 두드러진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또 다시 배우자든 애인이든 친구이든 지인이든 그 너시시스틱한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시시스틱한 부모의 관심과 정서적인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부모한테 맞춰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부모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는 너시시스틱 서플라이 역할을 정말 태어난 시점부터 땡부터 나의 뇌가 형성이 되는 중요한 이 유아 청소년기까지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고 눈치를 살피고 그 사람 위주의 관계를 맺는 그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역할이 굉장히 나를 괴롭게 함에도 불구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다시 이 익숙함을 자극하는 누군가한테 확 끌리게 돼요. 건강하지 않지만 익숙해서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부모한테 했던 것처럼 다시 나르시시스틱한 사람한테 이 관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서 많은 경우에 성인이 돼서 만난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과의 힘든 이슈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결국에는 본인의 원가족, 부모, 형제의 나르시시스트적인 측면이 높다는 걸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가스라이팅을 나한테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대가 너시시스트라는 거. 이거를 인지하는 게 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상대방이 나를 왜 가스라이팅 하는 건지, 어떻게 가스라이팅 하는 건지, 그 상대방의 사고하고 행동하는 패턴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자세히 안다면 훨씬 더 나를 조종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말려들어가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겠죠. 두 번째는 누군가가 나를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하면 결과적으로 나 스스로 또한 계속 나 자신을 가스라이팅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모자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부족한 거야. 내가 문제가 맞아. 나 자신조차 이런 상대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의 결과로 나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 그런 측면이 있다면 스스로를 이제 멈춰야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지속적으로 비난했을 때는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는 없죠.
하지만 공격이나 비난이 정말 내 문제가 아닌 상대방의 문제로 인해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한다면 그 공격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